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4차 산업의 시대의 주요 기술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고 어떤 기술들, 그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술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기술들로 통해서 우리가 뭐 정보와 지식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된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뭐 주요 이슈들이 있었던 것 그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주요 기술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는 주요 기술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가장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산업 현장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법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발전되고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거예요. 산업의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그래서 이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기업에 들어와서 적용시켜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정확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죠. 왜? 지금 현재 산업 현장과 연장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비즈니스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런 비전을 그릴 수 있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비전을 그리고 미션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기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장면이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사원이든 직급을 가진 뭐 직원이든 대표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표로 하는 주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기술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가장 주요 기술은 네 가지 측면으로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이 확대되는 디지털 기술들. 그래서 새로운 컴퓨팅 기술,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사물 인터넷 등이 확대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세계도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물리적 세계를 보던 공간들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첨단 소재, 적층 가공, 3D 프린팅들이 물리적 세계들을 좀 더 확장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생명공학, 신경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이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척해야 할 환경의 최전선도 에너지 확보, 고갈되고 있는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전송해야 되고 지구공학과 우주 기술들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이런 것들은 thing이라고 부르고 IoT의 약자에서 thing, Internet of Things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들, thing들이 모두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서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는 게 되는 초연결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서 Io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오브 IoT의 주요 기술들은 사물 위주 그리고 인터넷 위주인가 사물 위주인가 서비스 위주인가에 따라 기술을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제 산업 공장에서 산재하는 수많은 센서들 그리고 공정으로 가봅시다. 산업 현장을 가보자고요.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 수많은 센서, 액추에이터,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기기 그리고 사물을 담당하는 계층의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물을 엣지 장치라고 호칭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데이터가 발생되고, 여러분들 사물 위주의 데이터 발생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사물들을 연결시키는 인프라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물 위주에서 사물을 연결시키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물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공장을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어떤 걸 예로 들면 될까? 유통공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택배 생각해 보시면 좀 쉬워요. 지금은 아직 바코드 정도의 기술로 진행되지만, 이 산업 결국에는 이런 블루투스라든지 NFC 이런 무선통신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그 칩의 가격이 지금 단가가 싸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IoT의 하나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개인 택배들이 내 센서, 액추에이터,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 택배가 요 레일을 지나가면 데이터를 발생시키잖아. 내가 부산으로 가는 택배라고 데이터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이 쌓일 거고, 그 데이터들은 결국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물 위주에서 IoT 주요 기술을 보시면 택배 개별 단가의 개별 하나의 사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수많은 사물들, 택배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택배들을 연결하는 인프라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인프라들이 기술을 통해서 이게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우선 통신들이 이런 기술들이 가장 기초적인 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연결하면 이런 무선 통신이나 블루투스들이 이제 인프라 기술로 보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잖아요. 데이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인프라 기술들로 해서 수집이 될 건데, 이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시각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들을 모으기만 하면 뭐예요? 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비스 위주의 기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IoT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기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기계 넣고 인프라 있어야 되고 서비스로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물 인터넷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수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IoT를 수요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거래관계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개인 간을 주요 거래관계로 보시면 기업과 가정, 기업과 개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스마트 체중계, 자동차 블루링크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갤럭시 워치 여러분들 쓰시면,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쓰시면은 여러분들 건강관리 확인되죠, 피트니스 확인되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프라 기술, 지금 사물에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갤럭시 워치라는 사물에서 데이터가 나오게 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연결시킨 건 블루투스 기술이에요. 그 블루투스 기술 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서비스하죠. 건강관리를 더 하셔야 된다, 걸음을 더 걸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락, 여러분들 LG 홈챗, 홈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스마트띵이라고 삼성에서 쓰기도 하고 LG도 사용하고 있죠. 그거 외에도 샤오미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과 기업, 가정과 기업이 연결된 거고요. B2B로 보셔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라든지 상품, 재고,
관리, 물류, 효율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B2B 기업 간의 거래로도 진행할 수 있고요. B2G 공공의 경우도 공공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라고 해서 기업과 공공 거버먼트 국가 간의 공공기관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있고, 에너지 관리라든지 주차 공간, 자원 관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가로등 관리, 이런 것들이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지금은 많이 발전했고, 특히 그 20년대 말부터 이게 퍼진 게 유비쿼터스란 말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언제 어디에서나 연결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핵심인 기술이 뭐냐면 RFID라든지 USN이에요.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고 User Sense 그 네트워크가 USN이거든요. 그래서 RFID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태그가 이 무선 주파수를 주고받아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기술들, 그리고 ESN은 여러분들이 그 전자 태그나 센서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 좀 불행한 사고지만 부산에서 그 물이 불어난 그 도로를 건너다가 차가 물이 순식간에 차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서 이제 하기도 했고, 그런 때 지금 이제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세이빙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USN 기반의 기술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의 수위가 넘어가면 그 입구를 막는 기술, 바리케이트 기술들을 설치했고, 그 USN 전자 태그라든지 센서가 물이 이만큼 넘어왔으니까 자동으로 막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어디서 활용된다? 외부에서도 활용되지만 홈 네트워크, 스마트 홈이라고 불러요. 홈 네트워크에서도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핸드폰으로 돌릴 수 있고, 에어컨도 핸드폰으로 멈출 수 있어요. 삼성의 스마트 띵스 사용하면은 네트워크 구축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추가로 더 해서 뭐 샤오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홈 네트워크 구축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면 저절로 선풍기가 돌아간다든지, 왜냐면 회사에 입장하면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뭐 커튼이 열리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싼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AI 스피커들을 연결시키고 있죠. 보시면 KT 같은 기가진이 컴퓨터, TV 켜줘, 몇 번 틀어줘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광고에서도. 그런 것들이 홈 네트워크로 구축되는 기술들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매일 같이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빅데이터의 기술부터 먼저 볼게요. IoT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기업 외부의 고객과 기업 외부 고객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량으로 확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빅데이터 기술이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고 다니는 갤럭시 워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행동 데이터들이 다량으로 확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마트에 가서 이걸 들었을 때 내려놓더라. 어떨 때 이렇게 들었을 때 방바구니 넣더라. 이럴 때 이런 데이터들이 IoT 패러다임이 확산되니까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들 구글에서 여러분들 뭐 애플에서 거의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움직이는 거에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움직이는 거, 눈 돌리는 거, 눈동자 돌리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거, 뭐 손 마우스 클릭하는 거 이것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차 시동을 걸었던 거, 이런 것들, 차 윈도우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것들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량으로 확보가 되니까 이게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만 모으면 뭐예요? 데이터는 모으면 쓸모가 없어요. 모으기만 하면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든지인데, 빅데이터 기술을 각광받음으로 인해서 하는 것들이 뭐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기반을 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기술 아니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요만큼 생산하고 이렇게 요만큼 뭐 실패 확률이 있고 이만큼 재고가 낮고 이렇게 유통이 낮고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화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더 발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결정들을 데이터를 작년 데이터, 뭐 이번 년 데이터, 그리고 현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 BI예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데이터들이 1억 웨어하우스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연동해 가지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성과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 2, 3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수업이고 가장 지금 기업 현장에서 화두로 두는 기술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이게 유용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많이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세 가지로 많이 가지는데 데이터의 양이 작지 않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속도도 느린 게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 형태도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어야 데이터의 형태, 그냥 데이터,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보이는 수치 데이터 그리고 뭐 텍스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형태를 가질 수 있고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지 빅데이터라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정확성과 가치도 더욱더 포함된다는 거죠. 왜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효한 가치를 추구해내야 되거든요. 정확한 가치. 왜냐?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리려고 하면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원하고 있고 우리 학과 비즈니스 학과에서도 빅데이터를 알려주고 있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하는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AI라고 부르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AI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I는 기본적인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과학 기술이고요. 그냥 기존의 컴퓨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진행을 했다면 인공지능은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거기다가 창의적이고 감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게 인공지능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의 통계, 패턴 인식, 기계학습 이런 부분들을 모두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총칭하는 단어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서 마이닝, 광산을 캐내는 거예요. 금 캐를 때 마이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캐내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특히 뭐 통계 기법이라든지 뭐 기계학습 패턴 인식 같은 것들이 데이터의 분석 기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런 통계 분석 기법도 있구나, 패턴 인식 분석 기법도 있구나, 기계학습 통계 분석 기법이 있구나, 분석 기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 기계학습이라는 게 기계가 컴퓨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판단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판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계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신경망과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망이란 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그런 신경의 움직임들을 컴퓨터에 넣은 거죠. 알고리즘이나 수식 같은 걸로.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땐 이렇게 해라, 어떻게 했을 땐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기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알파고로 유명해진 딥러닝이란 게 신경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층, 그래서 기계학습 기법의 한 유형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다층 신경망에 모든 수많은 기보드를, 기존에 기사들이 썼던 기보드를 다 학습시켜 놓으니까 얘는,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신경망인 거죠. 그래서 이세돌을 이겼죠. 그래서 이 AI는 인공지능은 이 빅데이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이루어질 거고요. 특히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 데이터 마이닝 분야는 매우 더 발전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AI에서 유형이 있는데, 이 AI의 유형은 어떠한 형식으로 발전하냐예요. 학습을 하냐. 그래서 생물학적 학습 방법, 신경망 있죠. 아까 우리 알파고 말한 신경망으로 구현하는 연결주의 AI, 가장 근래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기호주의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아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듣는 것들이 가장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게 만든 기술들이란 거예요. 혁신적으로 시대를 발전시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거 블록체인, 뭐 블록체인 기반의 빗썸이라고 해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회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블록체인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블록체인이란 게 분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장이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집에도 저장돼 있고, 저기 은행에도 저장돼 있고, 길거리도 저장돼 있고, 이런 블록들이 있어요. 데이터 구조체. 그리고 이 연결 리스트, 이 블록 체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중앙 기관으로 모여서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 연결 리스트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 중앙 기관에만 연결하면 됐는데, 이제는 모든 그 블록끼리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블록끼리 연결하는 게 기존 네트워크 가지고는 하지 못했던 건데, 이게 발전하니까 컴퓨팅 기술이 발전했고, 특히 분산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소규모 데이터 체인 형태에서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복제, 관리, 분산 저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변경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지만 어떻다?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관리 기술이에요. 분산 컴퓨팅 기술. 이게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말하는 분산 컴퓨팅 기술의 한 종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뭐 디지털 화폐,
만들 때 분산 원장 기술이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블록체인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중앙 관리 그 시스템이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 산업 분야 활용이 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분산 전자 원장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게 네트워크가 참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참여자적 성격이란 게 참여하게 되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거래가 공개되는 방식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된 방식이지만 네트워크 확장이 어렵고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제약이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이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네트워크 확장이 어렵고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제약을 극복하고 특정 주체가 자신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개설하고 설계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선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부산시,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제한 기반 블록체인 공공선도 서비스를 제한하는 기관도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하는 기관도 미리 이미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IoT 기술과 융합돼서 적용될 때 가장 서비스가 가능할 거고 데이터 수정 강화 이런 것도 전부 다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팅입니다. 적층 가공 기법이에요. 기존에 평면이 아닌 3차원으로 플라스틱 수지라든지 금속을 인쇄해서 적층 쌓아서 제품을 복사하듯이 생산해내는 기법입니다. 이게 왜 좋냐?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이란 거죠. 기존에 이러한 샘플링이라든지 기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형을 짜고 이걸 맞는 틀을 짜고 그 틀에 맞춰서 찍어냈단 말이죠. 그 틀을 짜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 원하는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실내 장식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 3D 프린팅 가지고 연결해서 바로 프린팅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은 있습니다. 자외선 레이저로 경화시킨 SLA 방식, 그리고 고체 통해서 FDM 방식, 분말 레이저를 가열해서 하는 SLS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아마존 같은 데서는 서비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 제공하는.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시행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3D 프린팅은 우리 그 산업혁명에서 가장 그 비용적인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아껴줄 수 있는 기술들이고, 특히 이런 시제품 제작 서비스라든지 기술의 혁신이 들어간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요 기술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요즘은 어때요? 고객 요구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IT 환경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IT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 모든 네트워크, 모든 사람, 모든 서버, 저장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가지고 들고 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그럴 필요가 없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진행하면 서비스 가입만 하면 민첩하게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게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진행했던 건데, 이게 대중화돼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드실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저도 만들었을 때 많이 사용했어요. 1년은 무료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게 여러분들이 설정 변경이 가능한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서버, 저장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공용 컴퓨팅 자원들이 어느 곳에서 내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필요한 시기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 요구도 매우 다양화되고 IT 환경도 계속 발전하니까 내가 소유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고객 요구 이거 해달라면 저거 세팅해야 되고 IT 환경에서 이게 발전하면 요거 세팅 더 해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내가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에는 업체 거의 서비스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언제나 최신의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돈만 내면. 그래서 어떤 게 더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5가지 특징이 있는데 클라우드 모델을 보실 때 어떤 특징을 가졌으면 이게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제공업체와 상호작용업체도 내가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거죠.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데 내가 제공업체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냥 원하는 거 선택하면은 바로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메커니즘. 그래서 강대역 네트워크가 접근해야 되고 강대역으로 다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 자원들이 위치를 어디든 가셔도 자원이 공동 사용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수요가 있다라면 신속하게 확장하거나 축소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미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자원 사용을 통제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지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모델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미들웨어 운영체제, 가상화, 서비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기업들이 운영하는 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고 운영체제 정도는 내가 들고 있지만 가상화 시키는 거랑 서버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업체 걸 쓰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클라우드 컴퓨터를 쓰는지예요. 플랫폼 애지 어 서비스 PaaS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만 내가 가지고 운영체제,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전부 다 서비스 받는 거예요. SaaS 소프트웨어 애지 어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서비스로 제공되는 영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운영할 건지에 따라 이 영역이 제공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클라우드, 원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런 것들이 IaaS 고 구글 문서도 구글 덕스, 오피스 앱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면서 진행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서비스 다 되니까 SaaS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진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90%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용되고 있고 LG는 뭐 SK 전부 뭐 80%, 90%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외에 VR, A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들도 이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들이고 뭐 가상현실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용자가 가상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 딱 끼죠.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AR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 기반 위에다가 사물, 가상화물 합성해 가지고 어려운 부가 정보들을 보강해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 AR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임이 포켓몬고인가 그런 것들로 해서 AR 증강현실 게임들을 많이 진행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색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켓몬고 하는데 어색했습니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VR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게 현실 세계의 실시간으로 부가 정보를 보여주는 혼합 현실이라고도 많이 말하고요. 특히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 환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역은 현실 환경이지만 컴퓨터 그래픽은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연산 모듈이 내장된 엠베디드 사물들, 컴퓨터 연산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핵심 연산 장치가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할 수 있는 사물들이 연산을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물들이 있고 얘네들이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세계랑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IoT 기반으로 연결돼서 자동 지능화 시스템이 더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컴퓨팅 장치, 사이버 시스템에서 사람, 운영 환경, 기계 장치 이런 것들 모두 네트워크 연결해서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부르긴 하는데 제품, 제조자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디지털 복제가 돼가지고 제품이랑 자원이랑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써보기 매우 좋은 시스템이죠. 이게 GE에서 했던 사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을 아예 설립을 해보는 거예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 기반 위에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 위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똑같이 끝까지 다 사람이 일하는 거 프로세스 다 설정 소프트웨어 전부 다 가상 공간에 지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가상 시스템 위에다가 지어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계층으로 많이 짓게 되는데 얼만큼 연결이 되었는지, 얼만큼 데이터 정보화 수준이 되는지, 사이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가 재구성은 어느 정도 수준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마트 공장 적용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 스마트 팩토리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시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전체적인 마무리 영상 사진이고 보시면 이게 60년대 1960년대 미래 상상도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소형 전화기, 집에서 치료를 받고 오늘의 메뉴는 공부도 집에서 달라라 이렇게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태양열, 전파신문 얼만큼 변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면 좋을지 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평생 교육을 위해서 이런 16가지 기능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문해력이랑 역량이랑 특질, 그래서 문해력, 산수능력, 과학문해력, ICT 문해력, 재정문해력, 문화시민, 사회문해력, 그리고 사시오 대표는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이 역량으로 필요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주도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 적응성, 리더십, 사회적, 문화적 인식 이런 것들이 그 유럽 정책 전략센터에서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고 특히 공감 능력도 중요하고 언어 기량과 도메인 지식도 더 중요하다고 유럽에서도 추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 이런 역량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장이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